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김씨 농가와 이씨 농가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김씨 농가는 흉년이 들자 곡물이 부족해졌죠. 그래서 이씨 농가로부터 곡물을 빌렸죠. 그래요.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또 이씨 농가는 또 남는 밭이 있었죠. 그것을 소작 계약을 맺어서 그래요. 김씨 농가가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기로 한 거죠. 일정 부분은 또 이씨 농가한테 대가로 줘야 되겠죠. 순소득 누적의 효과를 살펴봐야 되겠죠. 복습을 하자면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소득이 되죠. 그 순소득인 일정 기간 매년 생기면 쌓이죠. 쌓인 거를 가리켜서 순소득 누적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순소득 누적의 효과를 살펴봐야 되겠죠. 김씨 농가는 이씨 농가의 순소득 누적의 결과물인 곡물을 빌려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였고, 밭을 빌려 곡물이지 오섬의 추가적인 소득을 얻게 되었다. 즉 순소득 누적의 결과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더라도 타인이나 타 집단에 의해 소비되거나 투자된다. 그래요. 그러한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순소득 누적이 쌓이는 게 좋으냐, 쌓이지 않는 게 좋으냐, 이 경우를 보면 어떤가요? 쌓이는 게 좋죠. 김씨 일가가 식량이 부족해졌는데 누군가 순소득 누적이 없었다면, 쌓여있는 순소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김씨 농가는 식량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또 이제 김씨 농가는 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산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밭을 빌렸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얻게 됐잖아요. 그 순소득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들이 많죠. 특히 좌파 인사들, 부익부 빈익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소득 누적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김씨는 사회에 쌓여있는 순소득 누적을 이용해서 위기를 탈출하잖아요. 빈곤도 해결하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도 얻게 되고, 물론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만.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생각과 판단이 달라진다고 했죠. 순소득, 근데 그 진실이 뭘까요? 순소득 누적이 쌓이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사회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이 언급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순소득 누적을 나쁜 것으로 본 게 그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소득이 쌓이면 여러 형태의 순소득 누적이 나타나겠죠. 건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토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화폐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게 풍부하면 풍부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순소득 누적의 결과를 이용하는 게 싸지는 거죠.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씨 농가와 이씨 농가가 계약한 소작 계약에 대해 살펴보자. 김씨 농가는 추가적인 곡물을 얻어야 하는데 밭이 없다. 이씨 농가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밭, 즉 자본은 있는데 동원할 농부가 없다. 그리고 이야기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죠. 두 농가가 합치면 서로에게 없는 것을 보충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체가 생기는데, 합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체가 생길 수 없다. 그렇죠. 한쪽은 밭이 있고
한쪽은 밭이 있는데 투입할 사람이 없고, 한쪽은 밭이 없는데 투입할 사람이 있고,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또 하나의 사업체가 구성되는 거죠. 두 농가가 소득을 동시에 얻는 원리는 무엇인가? 각각이 투입하는 것, 어떠한 형태이건 투입한 자본에 대한 소득을 얻는 것이다. 밭은 자본이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업수단이 되니까. 한 사람은 또 뭘 동원했나요? 사람이 일은 뭔가요? 그것 또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본이라는 거예요. 일 자본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겠죠. 토지 자본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합쳐지니까 또 소득을 얻게 되잖아요. 투입한 자본에 대한 대가를 서로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어떤 거래인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는가. 이와 같이 서로에게 없는 것을 보충하며 소득을 얻는 계약을 협동계약으로 규정한다. 협동계약이죠. 협동계약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사업체가 하나 형성되는 거죠. 이와 같은 계약은 현 시대에도 널리 이용된다. 상업을 하고자 하는 상가가 없는 사람은 상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상업해야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상가가 있어야 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가를 살 돈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사업할 생각은 없는데 상가가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 시대도 있죠. 협동 계약이. 상가를 제공하는 사람은 상가를 제공했으니까 소득을 얻고, 또 상가에서 상업을 하는 이들은 또 상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협동 계약인 거예요. 또한 기술이나 상표를 임대하여 사업하는 계약 역시 협동 계약에 속한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는데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투자할 자본이 없을 수도 있죠. 화폐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할 화폐는 있는데 기술이 없을 수도 있고, 뭐 화폐 자본과 기술 자본이 합쳐지면 또 사업체가 생기고, 뭐 이런 경우는 많겠죠. 순소득 누적은 반드시 생산물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 순소득 누적을 투입하여 기술을 얻는다면 기술 역시 순소득 누적의 결과가 된다. 그 순소득 누적의 결과를 꼭 생산물로 보지는 마라.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연구에서 자본을 투입해서 어떤 기술을 획득하면 그것 또한 순소득 누적의 결과다. 그 유도리 있게 봐라. 그렇죠. 협동 계약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것으로 협동 생산이 있다.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게 있다. 협동 계약은 서로가 계약을 맺죠. 우리 같이 각자 뭔가를 투입해서 소득을 얻자. 근데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다른 것도 있다. 서로 다른 생산 주체들이 명시적 계약 없이도 각자의 전문성과 자본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소득을 얻는 생산 방식을 협동 생산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냐 봐야 되겠죠. 규정만 통해서는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업체는 광물 채취만 하고 필요한 작업 도구는 다른 사업체로부터 구매한다. 그래요. 작업 도구를 구매하는데 작업 도구를 생산하는 사업체와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체는 별로 협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체는 채취된 광물과 작업 도구를 구매하여 채취된 광물을 가공하여 부품을 만든다. 그래요. 하지만 뭐 채취된 광물과 작업 도구를 구매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는 사업자와 특별한 계약은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널리 이용되는 생산 방식인 거죠. 어떤 사업체는 부품과 작업 도구를 구매하여 최종 생산물을 만든다. 조립하여 최종 생산물을 만든다. 어떤 사업체는 부품과 작업 도구를 구매하여 또 다른 작업 도구를 만든다. 어떤 사업체는 상업에 종사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와 결합한다. 분명히 협동하여 생산하고 있지만 협동계약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데 계약은 따로 없더라. 이해의 편을 위해 그래요.
또 별개의 이야기죠. 이의 편의를 위해 고대 농가를 예로 설명해 보았다. 그러면 이제 현시대 사업체를 통해 사업체 생성 원리를 살펴보자. 이제까지는 고대 농가를 이용해서 사업체가 생기는 원리를 설명을 했죠. 또 순소득 누적의 효과를 동시에 살펴봤어요. 왜 살펴봤나요? 순소득 누적이 사업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형태로든 미치니까 순소득 누적을 살펴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렵더라도 현 시대로 넘어가 보자. 기본적인 핵심되는 원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핵심적인 원리는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래요. 재산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봐야죠. 가정을 했겠죠. 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작업수단에 뭐가 있냐? 수시 입출금 예금 4천만 원이 있다. 현금을 동원해야 되니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되죠. 고대 사업체가 좀 다른 점이죠. 그 화폐가 유통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일단 화폐로 다 바꿔야 되죠. 그래야지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생산한 것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화폐를 만들어야 되죠. 그 화폐는 뭐가 되나요? 현 시대에서 필수적인 작업 도구가 되는 거죠. 기기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작업 도구 다 합쳤죠. 예전에 있던 것들을, 나열한 것들을 7억 8천만 원, 원료 5천만 원, 이렇게 세 개로만 나누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작업 도구와 원료. 근데 이제 상업 사업체는 이 원료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게 빠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합 재산 상태표죠. 가정도 들어가 있죠. 그래요. 은행 예금 6억 500만 원이 있다. 가정에는 소비 대상은 8억 7천만 원이다. 뭐 주택 이런 거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 재산 합계는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23억 4,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재산, 이 지분을 했죠. 그 옆에는 남재산과 자기재산이 있다. 남재산은 7억 5천이다.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외상매입금도 있고 뭐 그렇다. 통합을 했으니까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은 가정에서 대출한 게 되겠죠. 통합되어 있다 보고 이제 분석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재산은 이제 순소득 누적이 6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했죠. 사업체를 통해서 계속 벌어들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재산은 8억 4천이다. 15억 9,500만 원이 되고, 이거 합치면 남재산하고 23억 4,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체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겠죠. 총 소득 10억 원, 사업체 비용 6억 원, 가정의 비용 3억 원, 총 비용 9억 원. 그러니까 남는 게 1억 원이 되더라. 위 손익계산서에서 5명의 근로자를 각각 4천만 원에 고용하고 사업체 소유주 가정은 1년에 1억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가정의 비용은 인건비 2억 원이 되고,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은 2억 원과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 1억 원으로 나누어진다. 나누어진다. 그렇죠. 통상 이러한 경우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은 순소득에 합쳐 계산한다. 현시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은 따로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소득으로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손해가 나지 않았네 이렇게 파악될 수 있잖아요. 사업체. 사업체 소유주의 몫은 가정의 비용은 필수적인가요? 필수적이지 않은가요? 사업체 소유주는 뭐 소비 안 해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이 엉망이 되겠죠. 하지만 사업체 소유주 역시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니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은 순소득일 수 없다. 그렇죠. 순소득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적되는 거죠. 다 쓰고 남는 거니까. 분석이 이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순소득이 생겼는데 마이너스네? 이런 현상도 생기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업체 소유주 가족은 소비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즉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은 반드시 공제되는 항목으로 비용이라는 말이다. 그렇죠. 사업체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기 몫이라 생각하지 비용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역시. 따라서 사업체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가정의 비용은 인건비와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으로 나누어진다. 물론 사업체의 규모가 순소득이 커져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을 사업체의 순소득이 합치더라도 큰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합칠 수도 있겠지만 사업체가 워낙 커서 합치더라도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 사업체는 별로 많지는 않겠죠. 사업체 가정의 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규모 사업체에는 사업체 가정의 비용을 순소득에 합치면 비용이 손해가 순소득으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가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어 총소득이 1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가정하자. 사업체 소유주 가족이 사업체로부터 1억 원을 얻어 1억 원을 소비했다면 사업체에는 실상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8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업체 소유주의 비용은 빼버렸어요. 8억 원으로 바뀌었는데 비용을 빼버렸으니까 총 비용도 8억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안 났고 사업체 재산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잘못된 분석이라는 거예요. 사업체 소유주는 뭐 소득이 발생 안 하면 소비 안 하고 사냐는 거예요. 안 그렇게 빼고 계산하면 결국 보면 사업체 재산이 감소돼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을 비용에서 빼고 순소득이 합치면 순소득은 0원이 돼요.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둔갑한다. 또한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을 뺄 경우 사업체를 통한 사업 전체 소비 금액을 파악할 때 소비 금액이 과소 계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사업체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득을 얻고 어느 정도 소비하냐 파악해봐야 되겠어. 근데 사업체 소유주의 비용을 찾기가 어렵다. 사업체 소유주의 몫을 찾기 어렵다. 빼고 계산해버린다. 그러면 사회 전체 소비 금액은 대폭 소득이나 소비가 감소한 걸로 나타나겠죠. 가정의 소득 소비가. 그 이유는 소득의 금액 중 전부 내지 일부가 소비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여러 가정이 사업체에 참여했을 때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좀 바꾸자. 총 비용에 소유자의 몫을 넣자. 그러면 이제 9억 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 사업체는 혹은 또 가정에 쌓이는 순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어느 게 맞게 보이나요? 김씨 공장의 순소득률은 11.11%이다.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기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때 순소득의 총 비용을 나누면 된다. 순소득의 총 비용을 나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달리 얘기하면
이 총 비용은 뭔가요? 투입되는 자본이죠. 자본을 9억 원 투입했을 때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순소득 1억 원에 총 비용 9억 원을 나누면 순소득률은 11.11%가 된다. 말이 좀 겹치는데 좀 나중에 바꾸기로 하고. 통상 순소득은 이윤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러한 이유로 순소득률은 이윤율로 불리기도 한다. 불릴 수도 있고 안 불릴 수도 있고 뭐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죠. 글을 쓰니까 글을 안 읽은 건 아닌데 이윤율이라는 말이 있긴 있죠. 일치하는지 일치 안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죠. 구하긴 구해봐야 되는 거죠. 이윤율이라는 단어가 있다 해서 이 내용이 같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윤이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없지만 이 단어 전환어를 섞었으면 혼동을 일으키게 되니 여기서는 순소득률이라는 단어를 쓰겠다. 그래요. 이제까지 순소득을 언급했지 이윤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순소득률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요. 또한 실상 이윤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다. 순소득이라고 하면 누구나 소득과 다른 것임을 알고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눈치 빠른 이들은 비용을 뺀 소득임을 알 것이지만 이유는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알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뜻을 추정할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순소득 이러면 소득하고 다른데 뭘까? 비용을 뺀 것이구나. 좀 눈치 빠른 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윤 이래버리면 이윤을 뜻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렵잖아요. 순소득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김씨 가정에는 예금으로 6억 500만 원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이 있다. 김씨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갚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현금이 있다고 하여 바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6억 500만 원이 생겼어요. 투자할 생각이면 갚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투자할까?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11.11%라고 가정하자. 그래요.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갚으면 어떻게 되냐? 4억 원이죠.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산이 감소하겠죠. 은행 예금 주면서 부채가 사라지겠죠. 순소득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죠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분을 나타내는 거라 했죠. 지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돈을 갚았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요.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11.11%라고 가정하자. 순소득률이 11.11%이니 이익만 따지면 투자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험이 고려된다. 통상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 은행 예금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되니 이러한 경우에 김씨는 위험이 높은 사업체에 투자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투자하려고 했는데 예금 금리를 11% 준다는 거예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투자 안 하겠죠. 그냥 다음에 투자하자 이렇게 되겠죠. 위험 없이 똑같이 보니까. 그러면 예금 금리가 10%, 9%, 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투자할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어느 정도 하락해야 투자할지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면 예금금리는 그대로인데 수준소득률이 13%, 15%, 17%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예금금리는 그대로인데 수준소득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투자할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어느 정도 상승해야 투자할지 여전히 알 수 없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비교가 되는 안전한 투자처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업체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커지며 낮을수록 사업체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커지며 사업체의 순소득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업체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순소득률이 커지면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반대로 비교가 되는 안전한 투자처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업체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작아지며 사업체의 순소득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업체의 투자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겠죠. 일단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고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AI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금방 확인된다는 거예요. 진짜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상에 있다. 이미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미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다음 글은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상에 나와 있는 글을 편집한 글이다. 편집한 것이다. 그때는 순소득 대신 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윤을 순소득으로 바꿨다. 개인의 이익, 즉 순소득을 얻기 위해 사업체에 투자한다. 반대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투자는 무엇인가? 투자는 다름 아닌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51, 52페이지. 개인은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다. 반대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는 무엇인가? 투자는 다름 아닌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다. 똑같죠. 순소득으로 바꾼 거죠. 이글 스님은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다고 편집한 것도 아니고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이나 생산과 소비 다 동일한 인물이 썼는데 창하나니가 뭐 바꾼다 해서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창하나니 마음이지 그거야. 그래요. 그럼 이와 같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투입된 비용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사라진다. 따라서 비용을 투입했을 때는 비용을 투입한 것 이상을 얻어야 비로소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요. 순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순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투자할까? 그건 아니겠죠. 아까 은행 예금이자도 얘기했죠. 누구나 투자했을 때 투자금 10%를 이익으로 얻으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10% 이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에 투자하는 이는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투자하면 10% 얻어요. 10% 이하 사업체에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 하겠죠. 통상 사업체가 얻는 이익을 순소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빼면 되겠죠. 순소득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으니까. 즉 투입되는 자본과 순소득 사이의 비율이 형성되는데 이 비율, 즉 일정 기간 투입되는 비용과 순소득 사이에 생기는 비율을 순소득률로 규정한다. 이렇으니까 그냥 규정하면 되는 거죠. 순소득률과 유사한 것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있긴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순소득률은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분의 일정 기간 발생하는 순소득 곱하기 100%다. 그래요. 개인이나 한 사업체가 원하는 순소득률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분석의 의미도 없다. 그렇죠. 개별 개인이나 사업체는 다 원하는 순소득률이 다르겠죠. 순소득률은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 의문을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잘못 투자하면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즉 이러한 손실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손실 가능성이 크면 위험이 크고 손실 가능성이 작으면 위험이 작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개인이나 개별 기업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제각각이기에 개인이나 개별 기업마다 원하는 순소득률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서로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순소득률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하는 일이나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주관적이다. 하여간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원하는 순소득률을 개별 기대 순소득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 규정할 때는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죠. 개인들이나 기업들, 한 산업관 내 기업들, 규모별 기업들이 원하는 순소득률이 있다. 이 순소득률을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라고 한다. 비록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복수의 주체들에서 발견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두 개를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개별 기대 순소득률은 못 구하죠. 근데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관적 순소득률은 개별적 기대 순소득률과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로 나누어진다. 개별 기대 순소득률은 개인마다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할 수 없지만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은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단별로 투입되는 자본이 유지되게 하는 현실에서 발견되는 평균적인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다. 평균적인 순소득률은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자료에 나왔으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과거 자료를 보면. 현실에서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순소득률을 구할 수 있고 평균을 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체나 개인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한 순소득률을 개별 자본 순소득률로 규정할 수 있고 개별 자본 순소득률이 평균을 구하면 평균 순소득률이 된다. 개별 자본 순소득률과 평균 순소득률은 현실에서 확인이 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 즉 객관적인 순소득률은 개별 자본 순소득률과 평균 순소득률로 나누어진다. 개별 사업체 자료들이 다 있죠. 그건 확인이 되잖아요. 그것들로 평균을 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본이 유지되는 평균 소득률이 있다. 이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본의 양과 처리되는 자본의 양이 일치한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평균 순소득률이 자본을 유지되게 하는 순소득률보다 커지면 투자가 이루어지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죠. 자본은 팽창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평균 소득률보다 작아지면 자본을 수축한다. 왜? 투자가 잘 안 되니까. 즉 자본을 평균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고 평균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을 구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기업이건 정부이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을 알아야 투자를 결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유지, 팽창,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의 유지는 어떤가요? 평균 순소득률과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같을 때이다. 그래요. 나중에 바꾸기로 하고 평균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크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본이 팽창한다. 사회전체 자본이 팽창한다 말이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평균 순소득률이 낮으면 투자가 처리되면서 자본이 수축한다. 왜? 유지되는 순소득률은 같을 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씨 가정이 사업체에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평균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큰 상태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일풍이 분위기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여 투자할 가능성이 커지며 또한 그 와중에 사업체의 순소득률이 평균 순소득률보다 같거나 크면 투자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언급한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좀 편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비용이 투입되면 뭐가 되냐? 비용이 투입된다, 자본이 투입된다 이 말이죠. 순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순소득률이 구해진다. 이거 알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 구해지는지. 기대 순소득률과 비교를 해본다. 그래요.
그럼 일단 사회 전체 평균 순소득률을 비교해보고 그래요. 사업체 순소득률 비교해본다. 사업체 순소득률이 평균 순소득률보다 같거나 크면 사회적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투자될 가능성이 크죠. 유지되더라도 그래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크면 투자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면 좀 분위기를 타니까 그러면 또 분석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은 1초 만에 아니고 한 3초 만에 구하죠. 3초 만에 구할 수 있으니 확실히 구할 수 있는 수치이다. 여기가 평균 순소득률은 실제로 구할 수 있다. 쉽게 봤죠.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글씨 구하더라고요. 정확한 내막까지는 모르겠다마는 대략 한 2020년 이후로 이렇게 형성돼 있다.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 6%, 미국은 한 7%다. 6에서 8%인데 중간 정도 있는 거죠. 저점보다 1% 높죠. 일본 3%에서 4.5%. 저점보다 한 0.5% 높죠. 근데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죠. 미국보다 투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5%에서 7%. 근데 평균 순소득률은 5.5%죠. 일본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중국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독일 4에서 5.5%, 4.5%. 독일도 썩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좀 절반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 간격 절반 위로. 미국은 딱 절반이잖아요. 영국은 3.5에서 5, 근데 4%. 대체로 지금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프랑스 3.5에서 4.5, 약 4, 한 중간 정도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대충 딱 보면 좀 나은 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브라질 6에서 8%, 평균 순소득률은 6%보다 낮죠. 이 상태 안 좋구나. 러시아 5에서 7%, 약 5%. 별 볼 일 없구나. 캐나다 4에서 5.5%, 4.5%. 조금 높죠. 한국 4.5에서 6, 5%. 조금 높죠. 유지되는 정도라는 거예요, 간신히. 현재 좀 좀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보이는 곳이 미국하고 프랑스. 힘들겠구나라고 보이는 곳이 이제 브라질과 러시아 정도 되는 거죠. 정확하게 못 구하더라도 이렇게 딱 수치만 구해도 대략 판단이 되죠. 직관적으로 사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